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총 3번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오늘은요, 각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일 전과 후에 환율과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금리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분석을 통해서 또 앞으로 우리나라의 환율과 금리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독하고 좋아요부터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총 3번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3월 12일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었고요. 두 번째는 2016년 12월 9일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었죠. 자, 그리고 또 지난주 토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투자를 하는 우리들은요, 지금 이렇게 현직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고 나서 과연 금리와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조금 궁금하잖아요. 또 우리의 투자 포지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됐을 때 환율과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때 또 금리와 환율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보고요.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되고 나서 또 앞으로 이 환율과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을 때는 그 전에는 환율이 조금 올랐었어요. 그런데 이 탄핵 소추안 가결이 되고 나서 환율은 이렇게 하향 안정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조금 떨어지고 그 이후에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때를 한번 보면요, 환율은요 그 전부터 계속 올랐고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나서도 환율은 이렇게 계속 오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금리는 기존에 계속 오르다가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현직 대통령이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한 직후에 가장 먼저 반응을 했던 게 환율하고 주가였어요. 환율 같은 경우는 1,400원에서 막 1,440원까지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상승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모두 정치적인 불안이 있을 때마다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은 환율인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이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각각 다른 모습으로 방향성이 나타난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현직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나서, 자, 오늘이 월요일이에요. 오늘이 12월 16일인데요. 자, 오늘 환율의 모습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반면에 금리는요, 지금 이제 탄핵 소추안 가결일 이전에 조금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는 이 시기에는 뭐 그렇게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이후에는 이제 모두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한번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2004년도에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금리는요,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하고 그렇게 커플링이 돼서 움직인다는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었는데요. 2016년이죠. 2016년도를 보면은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금리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와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실제로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금리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와 굉장히 밀접하게 커플링 돼서 움직이고 있고요. 즉 미국의 통화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치솟지 않고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정책을 계속 가져가는 한 우리나라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조금 더 떨어뜨릴 그런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에 대해서 계속 바라보고 있고, 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계속 인하 정책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채에 투자하는 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영향으로 인한 위험보다는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가 조금 더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 장기 국채에 투자를
투자를 계속해도 좋겠다. 그런데 목돈으로 한 번에 들어가지 마시고 분할해서 들어가시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우리나라 국채 포지션을 모두 정리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2차 계엄 선포 같은 일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국채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이제 매수 포지션을 전부 정리를 했고요. 자, 오늘 제가 국채를 매수를 다시 했습니다. 국채에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은 소극적 전략도 있고 적극적 전략도 있는데요. 소극적 전략은 만기 매칭에 들어가서 이제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고 기대 수익도 조금 적당히 낮추는 그런 투자 방법이고요. 적극적 투자 방법은 채권 가격의 등락에 의해서 높은 수익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주식처럼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자산 한 70% 정도는 소극적 전략으로 운용을 했고요. 적극적 전략으로 운용할 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다 들어가진 않고 또 전체 자산의 한 10% 정도만 매입을 한 상태예요. 저도 이제 우리나라 국채로 적극적 전략으로 높은 수익을 보고자 오늘 ETF를 매수를 했는데 한 번에 매수하지 않고 분할해서 담고 있다는 점 참고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은 소극적 전략이 있고 적극적 전략이 있습니다. 소극적 전략은 만기 매칭 채권을 담아서 그때까지 채권 가격 변동 없이 채권이 부도가 나지 않는 한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받는 투자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적극적 전략은 채권 가격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전략으로 수익을 내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전략 모두요. 채권을 직접 살 수도 있고 ETF로 살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온라인 강의를 총 4개를 준비했잖아요. 그 중에서 처음 만나는 채권 투자 강의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조금 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한번 맛보기 강의도 봐보시고 또 강의실에 들어가셔서 강의도 한번 수강해서 투자 실력을 향상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방법은요. 돛담배를 타는 거와 같은데요. 돛담배는 사람 한 명만 탈 수 있잖아요. 채권을 하나만 매입할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해요. ETF는요. 여객선 같은 건데요. 여객선 안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이 타잖아요. ETF 안에는 여러 다양한 채권을 모아서 대신 사주는 방법으로 운용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방법과 ETF로 매입하는 방법에는 차이점이 이렇게 많은데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오늘은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화면으로만 좀 보여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한번 강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직접 매입하는 거하고 ETF로 매입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바로 과세 차이가 있어요. 채권을 적극적 전략을 이용해서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채권을 직접 사가지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잖아요. 그럼 그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됩니다. ETF는 비과세 없거든요. 전부 다 과세를 해요. 자, 그런데 채권을 직접 사가지고 자본 차익이 나면은 그거는 비과세가 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채권을 직접 투자하는 데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는 투자 방법이에요. 자, 반면에 채권을 직접 투자하려면은 채권을 좀 골라야 되고 금액이 다소 클 수도 있고 거래 방법이 조금 복잡한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거래하는 미래에셋증권 앱에서 한번 보면요. 이렇게 장외 채권에 들어와서 채권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채권을 찾아서 이제 이 채권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상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잔존 기간이 29년 남은 채권이네요. 이게 이제 2024년 9월 10일에 발행이 됐고 포면 금리가 2.75인데 현재 2.26으로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듀레이션이 꽤 길잖아요. 지금 2.75에서 2.26까지 49bp가 빠졌잖아요. 자, 그런데 듀레이션이 거의 30년 돼요. 자, 듀레이션이 30년인데 이렇게 0.5% 정도가 빠졌을 때는 이때 수익이 15% 났다는 거거든요. 이때 1억을 투자해서 수익이 1,500만 원 났다. 그러면 1,500만 원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들어가서 이런 걸 다 해석해가지고 이 채권을 매수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자, 반면 ETF로 투자를 하시는 거는요. 이렇게 ETF를 골라서 투자를 하시면 ETF에서 이제 알아서 투자를 해주고 우리는 매도만 하면 되는 거죠. 대신에 여기서 나오는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가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덱스 25-11 회사채 A+ 이상 액티브 이런 상품은 국채는 아니지만 만기가 2025년 11월인 우량한 회사채에만 투자를 해주는 ETF라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우량하면서 만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는 가격 등락폭이 적고 수익률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발생이 되겠죠. 코덱스 33-06 국고채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2033년 6월이 만기인
주식인 우리나라 국채에 투자를 해주는 ETF입니다. 자, 그리고 채권 가격의 등락에 의해서 수익을 낼 때 이제 듀레이션만큼 수익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고채에 이렇게 장기채에 투자를 해주는 ETF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듀레이션 28년인 ETF도 있고요. 뭐 24년, 19년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적고 기대 수익이 적은 거고요. 자, 이 위쪽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크고 기대 수익이 큰 상품인 거죠. 자, 본인이 변동성에 견디기가 힘들고 이런 장기채 투자가 처음이시라면요, 처음부터 너무 듀레이션이 긴 상품보다는 듀레이션이 조금 짧은 상품부터 시작을 해서 익히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장기 국채에 투자를 해서도 주식만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경제가 사이클을 가지고 도는데, 자, 사이클을 가지고 돌 때 금리 또한 이 경제에 맞춰서 사이클을 가지고 돕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을 하니까 우리가 매크로를 잘 보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이렇게 투자 실력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또 온라인 강의도 준비를 했고, 또 다음 달에는 오프라인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에도 또 많이 오셔서 또 저와 대면해서 좋은 정보를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